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삼권 분립에도 서열이 있다. 이 말이 뭐 여러 형태로 지금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박성훈 그 수석 대변인이 뭐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면서 대통령실 발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국민의힘 단위에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 뭐 장동혁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등등도 이건 명백한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라는 입장을 내고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건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상권 분립 위배다라는 것은 상권 분립, 두 분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서로 관여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도 안 한다. 그게 상권 분립은 아닐 겁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그건 삼권 단절이죠. 그렇죠.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도 있고 입법부가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걸 무슨 뭐 노터치하는 게 그게 상권 분립은 아닌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저런 거는 당내 정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정치? 대표가 예. 지금 이게 지금 친윤 그쪽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이 그나마 자기 스페이스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다소 좀 애처로워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일단은 그 내부 정치적인 상황이 많고요. 뭐 탄핵이 된다고 뭐 국민의힘도 생각을 하거나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지금 대통령실은 앞서 뭐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약간 논란이 되고 난 뒤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는 일종의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했던 발언을,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일종의 서열,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헌입니까? 라고 하면서 했던 말들과 지금 뭐 일련의 상황, 민주당 쪽에서 진행되는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언론들이 정리할 때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우선은 권력에는 서열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전 서열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의전 서열도 이제 우리가 그 행사 때도 많이 보고도 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네. 우선한다는 취지 자체가 국민주권 정부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였겠죠.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삼권이 있다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 삼권은 국민 주권으로부터 뿌리가 돼서 파생되는 줄기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삼권이라는 게 아까 권 실장님 말씀대로 아예 각자 간섭도 하지 말고 각자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합니다. 사법부는 법을 적용 해석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입법부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 소추되면 그게 또 헌법재판소로 가서 사법권의 연장으로 또 거기서 판단을 하고, 다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의 면에서는 서열이 없죠.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동돼서. 네네. 그러나 국민주권 차원에서 보면요, 직접 선출된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과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그 서열을 대통령께서 강조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의미를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제 뭐 자꾸 그 정치적으로 공격할 거리만 찾다 보면은 모든 거를 다 물고 뜯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도 아니거니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공격을 위한 공격을 좀 일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기득권들이 똘똘 뭉쳤다 이런 평가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법조 기득권. 그러니까 판사들 스스로가 이런 목소리는 못 낼까?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라는 것에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주체로 나누어 보자면 현재 사법부는 대상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주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법부 지금 사법개혁에서 이제 두 분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법개혁에서 지금 사법부가 제일 관심이 있고 가장 사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대법관 수 같아요. 대법관 75평 사무실 아닐까요? 대법관 수를 유지해야지만이 그 75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대법관 수 14명. 그렇죠. 1987년부터 대법관 수가 14명이었는데 지금도 14명이에요. 대법관 수 이게 1차 저지, 이게 최종 저지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추천위, 대법관 추천위를 이제 다양화하거나 법관 평가제도. 이걸 2차 저지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하급심 뭐 이런 거 이제 그 판결문 또 공개하는 거 이거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짠 것 같아요. 그럼 맨 바깥에는 이건 내주더라도 최종으로는 대법관 수를 14명으로 사수한다. 이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개혁에는 사법부가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사법부가 지금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를 논의한다기보다는 사법부의 그 기득권이 가장 유지될 수 있는 그것이 뭔가를 가장 논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대법관 이거를 뭐 인원을 한정해야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건 늘어나면 대법원장의 지금 현재 과두 체제가 약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법원행정처는 아마 그럴 겁니다. 법원행정처에 지금 판사들이 37명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 대법관 사법개혁을 최대한 사수하거나 사수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법원행정처장 임기가 1년 정도죠. 그렇게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자기 임기 때는 이거를 이뤄내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그 법원행정처의 판사들 중에 일부가 또 대법관이 수고했어라고 해서 대법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 개업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고요.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법부의 신뢰는 스스로가 깎아 먹은 겁니다. 그 내란 때 그 판결 사법부에 그게 6시 39분인가 해지하고 나서 한참 뒤에 나왔어요. 그것도 법원 행정처장 입장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조희대 법원장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막바로 이거는 위헌이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나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2년 원칙적으로 2년씩 돌리는데.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가셔야 되니까 끝으로 신인규 변호사한테는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효능감이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뭐 일단 시간도 중요하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가장 우선을 해야 될 건 전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조희대 체제와의 일대 결전을 지금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거기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법개혁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사무실 줄이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저는 그 재판헌법 소원 제도를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이 권한을 좀 재분배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법권이라는 것이 시험 잘 봐가지고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무슨 짓을 해도 건들 수 없는 성역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자각하는 데에서부터 전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좀 갖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무민 통제, 민주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바깥에 있었던 것 같은 뭐 검찰 권력 또 사법 권력 얘기를 많이 왔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지금 갑니다, 여러분. 예, 저 YTN 가는 거죠? 예, 잘 가요. 예. 이제 남아 있는 우리 이병철 변호사와 권태우 실장과 함께 그 남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만 정리가 되면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가 있다든지 이런 뭔가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게 마무리되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되니까 입법을 강행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석수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앞서 말했던 탄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도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이름을 이제 전담재판부 바꿨죠. 그거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밀어붙이는 거 말고 그냥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이 훌륭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라. 직위원회는 교체하고 거기서 타협을 보려고 그렇게 된다면 타협해도 되죠. 당장. 예. 이제 그 지점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긴장관계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사실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경제가 지금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는 당장 오늘 일본은 15% 적용됐고 그거를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매일 제가 그 미국 언론을 체크를 하는데 지금 미국은 그 뭐 트럼프도 그렇고 몸이 달았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요 얘기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 우리 권태우 실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저도 이게 그 최종 이게 출구가 어딘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태 촉구는 정치인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법원장 사퇴하라라고 이전에도 얘기했었고 특히 4월달에 그때 굉장히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제기된 건데 이것을 사실 당 대표가 얘기하면서 이게 파장이 확 커지게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하면서 이제 더 최대치로 증폭이 됐는데. 이게 전 탄핵은 뭐 물론 아까 신인규 변호사는 탄핵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깔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민주당이 그 사안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지금 0%인 거고 결국은 사법부하고 어떤 논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될 텐데 이게 사법부와 그런 채널이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게 당의 컬러나 문화가 좀 다른데 민주당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야 너는 1번 플레이어 넌 이거 해 넌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고 약간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뭐 좋게 보면 그래도 민주화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구는 아마 계속해서 사퇴 촉구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은연중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압박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상태로 이게 계속 좀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출구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게 계속 지리하게 이어져서 마무리가 안 되면 뭐 어떤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개혁이라는 게 앞서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에도 법원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뭐 바꾼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내용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외력에 의한 개혁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방법은 뭘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법부와 뭐 여당이 뭔가 조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조율을 한다고 치면 그 조율에 국민들이 만족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지금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앞서 우리 이병철 변호사 얘기하셨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 그 후속 협상 우리가 3,500억 불 협상이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의 현찰박치기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정리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3,500억 불이면 거의 있는 외화 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검토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마지막에 정리한 건 이거거든요.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대통령 선거 전 한 4, 5월 달 이 관세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제가 미국이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이거다 했는데 그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는 뭐 5%만 돈 주면 된다. 뭐 나머지는 대출 보증 재투자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일본이 그렇게 가고 있다 하다가 일본이 사인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이 그냥 현찰을 꽂는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일본은 통화 수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일단 외환 보유고가 한 1조 한 2, 3천억. 거기에 한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 뭐 한 40%.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요. 예. 그렇지만 어떤 외환위기라는 거는 무제한 통화 수합이 돼 있거든요. 일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일본 하나만 딱 그렇습니다. 무제한 통화 수합. 통화 수합은 우리도 이제 지금 요구한다. 근데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해달라. 그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건 못 해줍니다, 미국이. 그거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미 연준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통화량이 또 확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안 해줍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제 제한적인 통화 사업을 해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에 300억 불 6개월 이렇게 일시적으로 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때도 일시적으로 그때 600억 불인가 했어요. 그때도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돈을 얼마 꽂을 건데 500조 다 꽂을 거냐. 그리고 이제 일본 내용하고 똑같이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45일 내에 안 꽂으면 관세 폭탄 날아간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예.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언론에 안 나와 있는 거지만 아마도 이것도 협상 카드로 인제는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 통화 사업이 안 되면 그 대안으로 FEMA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통화 수합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네. 그냥 약정이죠. 마이너스 그렇죠. 통장. 이제 이 FEMA는 뭐냐면 그 원화는 의미가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4,100억 불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할 때 거기에 달러는 한 1,000억 불이고 한 3,000억 불 정도가 이자가 나는 미 재무선 국채예요. 국채. 예. 이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만큼 달러를 준다는 약정을 하자. 이게 이제 FEMA라는 거거든요.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의 통화량에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달러도 통하지만 미 재무선 국채도 통화하고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잘 협상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 러터닉 상무장관이 엊그저께 그 또 요새 막 매일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 CNBC 거기에. CNBC. 아니 거기 보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한국은 이번에 한국인 구금 사태. 예. 그것도 이 러터닉 상무장관이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300명 구금한 것도 돈 때문에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터닉 장관이 그 방송에 CNN 인터뷰였나요? 뭐 계속 그 얘기 뭐 컴온 현대 컴온 뭐 이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CNBC 매일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시다시피 경제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데 이게 정부가 이제 카운터파트가 있을 텐데 러트닉 장관하고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일 텐데 예. 갔다가 거의 빈손으로 온 것 같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러트닉 장관이 우리 한국에 이건 보도는 안 됐는데 그 미국 그 이렇게 워딩을 보니까 화이트 올 블랙이다. 뭐 아니면 도다. 그냥 요구하는 현찰을 꽂든가 아니면 관세 폭탄을 두들겨 맞든가. 예,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죠.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지시지. 아니 그 일각에서 뭐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관세 25% 주고 말자 뭐 이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관세 내는 게 차라리 그게 비용적으로 더 낫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한테 굉장히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지금 이번 그 연방항소법원이 패소시킨 트럼프를 그게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이 심리를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어요. 뭐 올 연내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속 그 심리 결정도 때렸고 6명이 보수 대법관이고 3명이 진보다 하는데도 트럼프 편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신속 개시 결정도 했고 트럼프 쪽에 빨리 답변서 내라. 그게 16일 오늘까지거든요. 이제 그리고 11월 달에 구두변론 열고 12월 달에 끝낸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가 패소한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트럼프의 플랜 B는 뭐냐, 플랜 C는 뭐냐. 품목관세.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이 이번에 패소난 거는 이제 소위 상호관세, 그렇죠. 국제 비상권한법. 그거 말고 이제 무역확정법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지금 25%, 품목으로, 뭐 철강 이런 거는 50%, 뭐 이거는 품목관세 이거를 더 확장해 가지고 막 때리겠다. 그런데 이것도 또 소송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에 미 대법원이 만약에 트럼프 위헌 판결 때리면 이것도 같은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백악관의 또 플랜 C는 뭐냐? 이제 미국 언론 이렇게 보면 결국 트럼프 전략의 가장 본질적 목적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란 보고서예요. 미란이라는 분이 이제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에요. 이 사람 보고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재무성 국채다. 한국, 일본, 중국 전 세계에 1년에 이자만 140조가 1,400조가 나가거든요. 우리 예산의 2배.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날리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백악관 그 레빗 대변인이 그 한국하고 일본에 돈 받아서 뭐 할 거냐 하니까 빚 갚을 거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한국 그래 4,100억 불 외환 보유고 중에 3,000억 불 우리 국채 갖고 있지? 그게 미국의 빚이잖아요. 중국,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죠.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국채의 만기를
지금 10년, 30년짜리인데 네. 100년으로 늘린다. 이건 안 갚는 거하고 비슷하지. 100년 채로 하고 이자는 없는 걸로 하자. 암만 들어도 너무 깡패 같아. 너무 이거는 자본주의의 결국은 그 카드를 또 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병철 변호사께서 쭉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자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어렸을 때 그 동네 어귀에 그 뭐 무서운 형들이 있는데 그렇지. 이 형들을 피해갈 수는 없어. 집에 가거나 학교를 가려면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덜 뜯길까를 나는 지금 계속해서 여기다도 한번 숨겨보고 저기다도 한번 숨겨보고 그러고 있는 내 생각이 자꾸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돈 없다 하면은 너 틀어서 넣으면은 뭐 100원에 뭐 100대다. 근데 이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요구예요. 우리 그 위안부가 84%를 주고 나면 아마 환율이 2,000원 넘어갈 겁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죠. IMF 상황이 직결을 오는 거예요. 보도가 나자마자 바로 예. 외환위기 터지고 국제 투기 자본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아니 트럼프도 다 알아요. 우리 외환 보유고를 왜 몰라? 그렇겠죠. 예. 지금 오늘 대정부 질문이 외교안보 관련된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민석 총리 답 중에 그런 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3,500억 불 관련해서 이거 미국하고 세부 협상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국회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정부 재정의 부담 시에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외교장관도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 구한다는 입장이다라는 내용, 이 내용을 미국 측에도 전달했다. 라는 얘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그 협상할 때 그 소고기 집회 그 사진 보여줬다는 것처럼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반응, 국회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 협상의 어떤 주요 포인트가 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행정부가 입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어허. 입법부가 막 안 된다라고 막 하면 야 봐 우리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비빌 나가는 언덕을 거죠.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노총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시위에 나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행동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협상력을 높여주는 넓혀주는 측면이 여기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조지아주의 구금 사태가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고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게 우리 경제 주권을 미국이 멋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멋있는 말들이 많아. 무슨 협상 어쩌고 이런. 그냥 삥 뜯기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심하죠. 이게 자본주의 구조가 난 그것도 황당한데 일본하고 협상한 게 그 돈을 넣고 그 원금 확보 때까지는 5대5 그리고 원금이 되고 나면 9대1로 굳은 미국이 먹는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원래 투자를 하면 투자한 사람이 그 리스크와 그거를 그렇죠. 이득을 예. 다 가져가는 건데 이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서 참 진짜 숨어 있는 노림수가 뭐냐면은 어디에 투자할 건지도 트럼프가 멋대로 정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빚 갚는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럼 보세요. 미국의 장기적인 그런 투자, 그 10년 후, 20년 후에 그 수익이 나는. 그런데 투자라는 거는 손실이 날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럼 돈은 다 날리는 거지.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는 분명히 지금 펀드 이름을 국가경제안보기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간접자본 같은 거 이런 데에 투자를 하려 할 겁니다. 그거는 수익이 안 나요 본래. 예.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 안 났으니까 우리나라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리스크를 안 지잖아요. 미국은. 자기는 망해도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뭐. 거고. 예. 지금 우리는 망하는 거지. 예, 그 저희가 이런 답답한 소리 하니까 저희 제작진이 듣기 싫었나 봐요. 빨리 끝내래요. 답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병철 변호사, 권태우 실장님 고맙고요. 함께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